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고려의 왕조가 망하고 한양의 이시조선이 새로 도읍하기 전 30여 년 안팎이 되는 해였습니다. 황해도사는 젊은 사냥꾼 한 사람이 묘양산으로 사냥을 갔다가 짐승을 잡는 재미에 해가 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산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다가 급기야 산 깊은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서산에 떨어져서 천지가 어둡게 되었습니다. 지척을 분별하기 어려운 적막한 산중의 인적이 아주 고요하고 다만 바람소리 물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호랑이와 곰 같은 맹수가 가끔 가다가 산이 울리도록 우는데 아무리 평소에 용맹스럽던 사냥꾼이라도 온몸에 털이 솟았습니다. 사냥꾼은 아무 곳이라도 은신할 수만 있는 곳으로 여기저기 헤매이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한 산골짜기에 다다르니 뜻밖의 오막살이 초가가 한 집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너무 반가워서 만사를 제쳐놓고 집을 찾아 들어가니까 그 집에는 아무도 없고 다만 처녀 한 사람이 있을 뿐인데 처녀는 천하절색의 미인이었습니다. 사냥꾼은 그녀가 귀신인지 선녀인지 알지 못하여 정신없이 한참 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냥을 정신없이 하다가 어둡고 날이 저물어서 할 수 없이 이곳에 찾아왔으니 하룻밤만 자고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처녀는 흔쾌히 승낙하고 방 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사냥꾼은 몸이 피곤하고 배가 고픈 중에도 처녀를 보니 마음이 동하여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처녀가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또 맛있는 저녁밥을 잘 차려주는 데는 더욱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처녀가 어떠한 사람의 딸이고 또 무슨 연유로 이 깊은 산속에 와 있는지도 알지 못하여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사냥꾼은 두서너 번 말을 건네어서 그녀의 집안의 내력과 신분을 물어도 그녀는 자세한 대답을 하지 않고 다만 차차 알 수가 있다고 하며 방긋방긋하며 웃을 뿐이었습니다. 사냥꾼이 정신없는 동안에 밤은 벌써 깊어서 12시쯤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밖에서 인적 소리가 나더니 어떤 사내가 큰 소리를 지르며 아가야 잘 있었니? 오늘은 사냥을 잘하여 한 짐 지고 왔다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직감적으로 그 사내가 처녀의 아버지이고 또 자기와 같은 사냥꾼인 것을 짐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냥꾼은 사내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사내의 키가 어찌나 큰지 이 세상에서는 꿈에도 한번 보지 못하는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몸집이 너무 커서 허리가 집처마에 닿고 머리는 지붕 위에 닿아서 말할 때마다 마치 공중에서 말하는 것 같이 들렸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오는데도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옆으로 기어 들어와서 억지로 방에 몸을 맞추어 다리를 펴고 앉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내의 지게는 역시 산더미만 한데 호랑이, 사슴, 산돼지 등 짐승들을 수십 마리 짊어 놓여 있었습니다. 사내는 자기 딸로 보이는 처녀에게 손님의 저녁 대접은 잘하였느냐고 묻고는 자신의 저녁상을 차리라 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녀가 가지고 오는 밥상은 보통 밥상이 아니고 큰 생돼지 한 마리를 통으로 소반에다 담아 놓은 것입니다. 사냥꾼은 그의 몸집이 큰 것만도 놀랄 지경이었는데 더군다나 그의 음식상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혼자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밤에는 저놈에게 잡혀 먹히게 되는가 보다 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방 한 구석에 구부리고 앉아서 그의 동정만 살폈습니다. 그 사내는 처녀에게 손님을 잘 대우하고 친절하게 모셔드려라 하고는 말을 하니 사냥꾼은 너무 무서워서 처녀가 아무리 절세미인이나 감히 말 한마디 못 붙여보고 두 눈이 말똥말똥하여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까지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처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손님에게는 익은 음식을 드리고 나에게는 생것을 다오. 사냥꾼은 조반이고 무엇이고 먹을 생각이 없어지고 다만 잡혀 먹힐까봐 겁이 나서 벌벌 떨며 틈만 있으면 도망을 하려고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망을 하려고 하여도 기회가 없어서 부득이 자기의 운명을 하늘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는 여전히 한 구석에 쭈그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내는 아침에도 역시 생도야지 한 마리를 통으로 다 먹고는 큰 몸으로 기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때는 늦은 봄이라 집들 앞에는 개나리가 만개하였고 큰 사내는 풀이에 두 다리를 쩍 펴고 왔다 눈을 감고 무엇을 생각하더니 다시 눈을 뜨고 사냥꾼을 불렀습니다. 사냥꾼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던 중이라 옳지 인제는 정말 죽었구나 하고는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사내는 뜻밖에도 공손한 태도로 나지막한 말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시오. 손님 그리 놀라지 마시고 이리 좀 가까이 오십시오. 손님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오시다. 사실은 당신이 이곳에 오시게 되는 것도 나의 술법으로 오시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딸이 비록 미천하지만 당신이 첩을 삼을 것 같으면 내가 여태까지 모아놓았던 호피, 웅담 산삼을 모두 당신에게 드리리다. 하고는 즉시 집 건너편의 바위 밑에서 산더미같이 쌓인 귀중한 피조물들을 꺼내 가지고 와서는 하는 말이 이것이 무거워서 당신은 도저히 가지고 가기가 어려우니 내가 이 동구의 마을까지 져다 줄 터이니 당신은 그냥 내 딸과 같이 손을 잡고 마을로 가시오 하였습니다. 사냥꾼은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다만 사내의 말대로 복종하여 처녀와 동행하고 그 남자는 각종의 피조물을 가지고 마을까지 갔습니다. 사내는 마을에 도착하자 사냥꾼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을 팔면 적어도 몇천 금 되는 큰 돈을 얻을 터이니 그때에는 나에게 소 2필과 소금 100석만 보내주어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날짜는 그날로부터 닷새 동안으로 하되 장소는 도선장이라는 마을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사냥꾼은 원래 미혼이었기에 집에 돌아가서는 처녀를 차로 삼고 또 피조물을 시장에 팔아서 일시에 수천금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내와 약조한 대로 소 2필과 소금 100석을 사서 배에 싣고는 약속 장소로 가니 과연 큰 사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사냥꾼이 주는 물품을 받고는 또 자기가 지고 온 많은 피조물을 주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산속에 있어서 이 피조물은 소용이 없으므로 당신에게 드립니다. 하고 또 부탁하며 오늘부터 닷새 동안의 기한을 정할 터이니 소금 100석만 더 갖다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부탁하였습니다. 사냥꾼은 일시에 큰 부자가 된 까닭에 사냥을 그만두고 오로지 장사하는 데만 힘을 썼습니다. 그 뒤 닷새 후에 사냥꾼은 소금 100석을 준비한 이외에 전과 같이 소 2필까지 사가지고는 전일 약속한 도선장으로 갔습니다. 그 큰 사내는 역시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이 사내에게 가져온 소금을 주려고 하자 사내는 깜짝 놀래면서 하는 말이 전에 소금만 가져오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부탁하였는데 어찌하여 소까지 가지고 왔소? 하고는 뜻밖의 심각한 얼굴빛이 엿보였습니다. 그러자 사냥꾼은 말했습니다. 원래 당신이 소를 가지고 오라고 하지는 않았으나 나는 당신 덕으로 절세미인의 처도 얻고 또 부자가 되었으니까 그까짓 소도 필쯤은 더 가지고 오더라도 관계가 없으니 아무 염려 없이 받아주십시오. 하였습니다. 그 큰 사내는 순식간에 안색이 변하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소를 싫어할 일이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대와 나는 영원히 이별이니 부디 평안히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하고는 어슬렁어슬렁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맞은 듯이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리고 길을 막고 사내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씀인지 이유를 알 수 없고 또 당신을 아무리 생각하여도 누구신지 신분을 알 수 없습니다. 집에서 처에게 물어도 역시 아무 말도 안 하니 어찌된 일입니까? 대체 당신의 몸은 사람과 같지만 혹시 묘양산의 산신이 아니십니까? 하고 사냥꾼이 묻자 사내는 대답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말을 할 수 없으니 내년 5월 단오날 임진강에 가면 반드시 초립청포의 한 귀공자가 지나갈 터이니 그때 그에게 우리의 관계를 말하면 나의 신분을 알 수 있을 것이오 하고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사냥꾼은 후에 점점 재산을 모아 훌륭한 큰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5월 단오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5월 명절이면 성대히 노는 풍속이 있으므로 사냥꾼은 임진강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성대한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청포를 입은 기공자가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그를 쫓아가서 공손히 예를 표하고 전후 사정을 자세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포 입은 공자는 말을 듣고 숙연한 안색으로 한참 있다가 긴 한숨을 쉬며 하는 말이, 그 큰 산에는 천지의 기에서 태어난 영혼인데 이름을 우라고 부르는 것이요. 그 사내가 존재하면 나라가 태평하나 그것이 멸망하면 천지의기가 영웅 호걸이 되어 나라의 예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요. 특히 우가 사람으로 변하려면은 소금을 먹어 자멸한 뒤에 환생하여 사람이 사는 세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 소금을 먹고 자멸하여 인간이 되려는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소금을 구하라 하는 것이요. 소금을 먹고도 생육을 중간에 먹으면 닷새 동안을 수명을 더 늘릴 수 있다고 하므로 최후에는 죽기를 각오하고 생육을 단식한 것이요. 그러나 이런 일이 있다면 고려 왕조의 운명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며 불과 10년도 못 가서 국권을 빼앗으려고 탐내는 자가 있을 것이요. 하고 기공자는 다시 크게 긴 한숨을 쉬며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냥꾼은 가려는 기공자에게 성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기공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정몽주입니다. 그렇게 고려 왕조는 망하고 이시조선이 생겨났습니다. 옛날 옛적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조금씩 흉년이 들더니만 어느 해에는 보기 드문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런 흉년이 계속되다 보니 숱한 사람들이 점점 굶어 죽어가고 살아남은 사람도 거미줄 같은 실목숨을 겨우 이어나갔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때 이 마을에 칠복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며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는 효자였습니다. 효자 칠복이는 집 식구들이 당장 굶어 죽게 되니 걱정이 많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한참 생각한 칠복이는 타고장에 시집간 누이네 집으로 가면 뭘 좀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누이 집으로 향해 떠났습니다. 오직 부모님만 생각하며 한없이 걷다 보니 어느덧 칠복이는 누이인 꽃분이네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꽃분이는 일찍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지만 끼니 걱정은 하지 않을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누이가 칠복이를 보자 매우 반겼습니다. 당연히 타고장 시집와서 항상 가족이 그리웠던 꽃분이는 동생이 얼마나 반갑지 않았겠습니까? 칠복아, 내 동생 칠복이 맞지?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보고 싶었어. 어떻게 혼자서 이처럼 먼 길을 찾아왔니? 누이도 참 당연히 두 발로 걸어왔지. 어떻게 왔겠소? 그동안 잘 지내셨소? 나는 잘 지냈지. 그런데 부모님은 이 6년에 어떻게 지내시니? 아픈 데는 없으시고 식사는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소. 누이, 그래서 제가 이 먼 길을 마다하고 누이를 찾아왔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둘은 밤 늦게까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집 사정을 알게 된 꽃분이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어느덧 아침이 밝았습니다. 일찍 잠에서 깬 칠복이는 일어나자마자 누이에게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누이, 할 말이 있소. 이젠 집으로 가야겠는데 부모님께 드릴 뭘 좀 줘야 가지고 가야지 않겠소? 그래서 말인데 한 번만 도와주시오. 당연히 가족인데 그런 말이 어디 있니? 그래서 돈이라도 좀 주고 싶은데 가는 길에 도적대가 욱실거리니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좋은 방도가 없을까? 누이도 참 돈이 아니라 금덩이라도 가지고 갈 만하니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오. 다 나한테도 생각이 있소. 잠시 생각하던 꽃분이는 돈 5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칠복이는 꽃분이에게 호박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무슨 좋은 꾀가 있는 것일까요? 그는 호박의 꼭지 있는 쪽을 둘러오리더니 그 호박 속에 돈을 넣고 다시 오려낸 호박을 제대로 덮었습니다. 그 호박을 보니 정말 감쪽 같았습니다. 이렇게 칠복이는 꽃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는 호박을 쥐고 총총걸음으로 고개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키가 9척이나 되는 한 녀석이 뛰어나오더니 칠복이 가는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애야, 거기 등에 지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지만 칠복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호박이오. 그런데 길 가는 사람을 붙잡고 그걸 왜 묻는 것이오? 이 녀석아, 쓸데없는 소리 말고 호박인지 뭔지 어디 보게 내려놓거라. 칠복이는 어쩔 수 없이
망태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키가 9척이나 되는 녀석이 칠보기의 망태를 살펴보니 망태 안에는 다른 것이 없고 말과 같이 호박뿐이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갔다 오길래 호박을 지고 가는 것이냐? 나한테 거짓말하면 혼날 줄 알아라. 누이네 집에서 놀다가 호박을 줘서 이렇게 지고 가는 길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요? 아니다. 너에게 더 이상 볼 일이 없다. 이제 어서 내 갈 길이나 가거라. 키가 9척이나 되는 사람은 칠보기를 놔주었습니다. 그런데 칠보기는 몇 발자국 옮겨가다 픽 돌아서더니 그에게 다시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은 뭐라는 사람이요? 그 자식. 그냥 가라면 가면 되지. 내가 아무 걸 하던 너가 상관할 게 뭐냐? 군말 말고 다치기 전에 내 갈 길이나 빨리 가거라. 칠보기가 자세히 보니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뒤에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갯마루에 나서서 행객의 길을 막는 걸 보니 도적대가 분명하였습니다. 칠보기는 전혀 위축됨이 없이 그들을 보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여보시오 어르신들, 내 보기엔 당신들이 도적질이나 해먹고 사는 것 같은데 참으로 우습소. 이놈 자식. 너 나랑 한번 하자는 것이냐? 어른들 보고 함부로 짓거려 대지 말고 어서 쏙 물러가거라. 안 그러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가라면 가기는 하겠소만 내 보기엔 당신들은 도적질도 못 해먹고 살겠소이다. 어르신들 이제 더 도적질하러 다니지 마시오. 잠시 이걸 보시오. 칠보기는 망태를 내려놓고 호박 뚜껑을 열고는 그 속에 숨겨둔 돈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를 본 도적대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 주먹도 안 되는 녀석이 그런 꾀를 낼 걸 보아 도적질을 시켜도 꽤나 잘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칠보기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애야, 너 도적질을 시키면 할 수 있겠냐? 내가 볼 땐 잘할 것 같은데. 그까짓 걸 못하겠소? 사내대장부로 태어나서 못할 짓이 어디 있겠소? 그렇지 않소? 이놈 보게. 너는 사는 곳은 어디냐? 고개 넘어 아무 시골에 있소. 너 그럼 우리와 같이 가지 않겠니? 거기 가서 내가 뭐라오? 뭐라는지 알고나 가야지. 어서 자세히 말해주시오. 거기 가면 너무 좋다. 자세한 건 가서 말해줄게. 그리고 중요한 건 끼니 걱정은 하나도 안 해도 된단다. 그러면야 제가 안 갈 이유가 어디 있겠소? 하지만 부모님께 이 돈 5냥을 주고 와야겠소? 그리고 내일 이 자리로 다시 오겠소. 그렇게 이튿날 도적대를 만난 칠보기는 그들과 함께 산중에 들어갔습니다. 칠보기가 깊은 산중에 들어가 보니 그곳은 바로 도적대들이 살고 있는 소굴이었습니다. 칠보기를 데리고 간 도적대는 두목을 찾아가서 절을 올리고 길 가던 칠보기를 데리고 온 사연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두목은 도적대들이 하는 소리를 듣고도 그 일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런 꾀를 낸 칠보기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칠보기를 불러다 앞에 놓고 이름은 무엇인지, 나이는 몇 살이며 호박 속에 돈을 넣어가지고 길을 떠난 꾀는 내가 낸 것인가? 아니면 누이가 알려준 것인가를 일일이 캐어 물었습니다. 참 두목님도 그까짓 일이 다 무슨 꾀라고 누이한테 묻겠소. 그건 내가 생각해낸 거요.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되는 것을. 이게 뭐 별거나 돼요. 두목이 칠보기를 자세히 보니 외모도 잘생긴 데다 말 잘하고 꾀도 많은 것 같아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자신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하니 두목 입장에서는 탐나는 인재 아니겠습니까? 두목은 눈이 불덩이처럼 이글거리는 칠보기를 보고 빙그레 웃더니 다른 도적대들을 보고 칠보기를 받아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칠보기는 도적대 속에 묻혀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칠보기는 도적대와 잘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도적대 두목이 칠보기의 재간을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칠보기를 불러 한번 꾀를 피워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칠보기는 두목의 말을 흔쾌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두목님, 내 나이는 몇 살 안 되지만 그래도 한 짜리 주어야 꾀를 부려볼 게 아닙니까? 오는 게 있어야 가는 게 있듯이 내 꾀를 보겠거든 한 짜리 주시오. 두목은 허허 웃으면서 그래 무슨 자리를 달라느냐고 물었습니다. 두목의 말을 들은 칠보기는 아무런 주저없이 바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두목님, 자리를 줄라면 두목 자리를 줘야지. 다른 자리는 줘도 난 싫소. 이왕에 주시는 거 두목 자리를 주시오. 그래야 저도 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지켜보던 도적대는 칠보기가 하는 말을 듣고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꾀가 얼마나 대단한가 보자고
두목더러 잠시 자리를 내주라고 하였습니다. 두목이 자리를 내주자 칠복이가 두목 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이제 내 한 가지 할 말이 있으니 모두들 이리 오시오. 도적대가 우르르 모여들자 칠복이는 도적대를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 묻겠소. 어떻게 하면 도적질을 잘할 수 있어? 아무나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도적을 하자면 가까운 데 가서 할 때도 있고 먼 데 가서 할 때도 있는데 도적이라는 것은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는 것이니 하다 들키면 뛰어야지 별 수 있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달리는 연습을 하고 있다네. 참 어리석은 짓이오. 그렇게 하려면 그만들 두시오. 그렇게 하고 어찌 도적질해 먹고 사오. 다른 방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오. 잘 들어보시오. 도적질이라는 것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인데 훔치다 들키지 않으면 무사할 것이지만 들켜서 잡히는 날에는 매를 죽게 맞을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겠소? 그러니 남들이 우리를 밧줄로 묶어 놓으면 그걸 벗어버리는 재간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날마다 하는 일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일인데 어떻게 한 번도 잡히지 않는다고 장담하겠소? 그러니 밧줄을 풀 수 있는 재간이 없으면 한 번 잡히면 끝장을 보게 되는 판이오. 안 그렇소? 내 말이 옳기는 하다만 그래 너에게 밧줄을 풀 수 있는 재간이 있다는 말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하지 못할 말은 난 입 밖에 내지도 않소. 배우겠으면 내 시키는 대로만 하시오. 그런 재간을 알려만 준다면야 시키는 일은 왜 안 하겠나? 그럼 지금 집에 식량이 얼마나 돼요? 2달 먹을 식량 정도는 충분하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 그럼 식량은 충분하니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가지 말고 2달 동안 재간을 배우시오. 그런데 그 재간을 배우자면 저마다 바로 묶어놓고 알려줘야겠는데 그렇게 많은 밧줄이 있어. 삶을 훔쳐오지 않아서 지금은 없다. 하지만 우린 도적이 아니더냐? 그럼 먼저 삼세술에만 도적해 오시오. 다들 그렇게 하겠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많은 도적대가 나갔다오니 그까짓 삼세수레 같은 것은 이틀도 못 되어 장만되었습니다. 괜히 도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삼세수레가 장만되자 칠복이는 그들을 시켜서 밧줄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모두들 자기 묶을 밧줄을 만드는 것이니 그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생각과 같이 밧줄을 다 만들자 칠복이는 재간을 알려준다면서 도적대를 불렀습니다. 도적치고 한두 번 이 일로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지라 묶어놓은 걸 벗어버리는 재간을 알려준다니 저마다 빠질세라 앞다투어 달려왔습니다. 다들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재간을 알려주겠소.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내가 가르칠 수 있겠소. 그러니 한 번에 다 배워야겠소. 알아듣겠소. 칠복이는 힘꼬리나 쓰는 세 사람을 불러내어 일일이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단단히 묶으라고 하였습니다. 재간을 배우는 일이라 힘꼬리나 쓰는 녀석들이 꽉꽉 쪼여매도 아무 군소리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한 사람이 나서서 나머지 2사람을 묶어주고 마지막 한 사람은 칠복이가 묶었습니다. 도적대가 100이면 100, 다 재간을 배우겠다고 묶이었습니다. 칠복이는 도적대를 다 묶어놓고는 찬물을 길어다 동여맨 밧줄에 뿌렸습니다. 물을 먹은 밧줄이 불어났다가 말라드니 뼈가 막 끊어질 듯이 쪼여들었습니다.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도 있고 이제는 죽었느라고 엉엉 우는 녀석도 있고 벌써 혀를 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묶였으니 죽인데도 어쩔 재간이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날려주겠다던 재간은 날려주지 않고 이틀이나 앉아서 그 꼴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그 후 하나 둘 맥이 빠져 꼼짝 못하는 것을 보자 바로 관가에 찾아갔습니다. 결국 칠복이는 도적대를 잡기 위한 꾀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정말 칠복이의 꾀가 놀랍지 않겠습니까? 관가에 찾아간 그는 한 포졸에게 아무 산속의 도적대를 다 잡아놓고 왔노라고 말하였습니다. 포졸들은 너무도 어린 것이 찾아와서 당돌하게 말하는지라 아예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 녀석, 얼빠진 소리를 하지 말아라. 관가에서도 잡지 못하는 도적대를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내가 잡았다는 말이냐?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가거라. 왜 제 말을 못 믿으십니까? 정말 잡아서 묶어 놓았으니 한번 가보시오. 정말 잡아서 묶어 놓았다는 말이냐? 자세히 말해보거라. 제가 100여 명이나 되는 도적대를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묶어 놓았습니다. 막 혀를 묶고 늘어지는 걸 보고 오늘 길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면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칠복이는 포졸들 앞에서 지나온 이야기를 다 말하였습니다. 포졸들이 칠복이의 말을 들어보니
그럴듯하기도 하고 거짓말을 꾸며대는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어서 포졸들은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래도 포졸들은 한번 알아보자는 생각이 있어 원님에게 보고하고는 칠복이와 함께 산으로 향했습니다. 칠복이는 앞에서 달랑거리고 걸었습니다. 이렇게 반나절이나 걷고 걸어서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도적 소굴인 산속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나지 않았습니다. 포졸들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각별히 조심하며 좌우전후를 살폈습니다. 얼마를 걸어 또 산속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인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은 죽은 듯이 고요하였습니다. 칠보가 네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여기 있을 테니 내가 가서 끌고 나오너라. 따라가던 포졸들이 의심을 품고 더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포졸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기왕지사 떠난 길인데 어찌 물러서겠습니까? 가서 자기 눈으로 봐야 의심도 풀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그 많은 도적대를 어떻게 혼자 데리고 온단 말입니까? 제가 속이지 않으니 갑시다. 이제는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오.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었던 포졸들은 다시 칠복이를 따라 걸었습니다. 한 놀이쯤 더 가니 100여 명의 도적대가 꽁꽁 묶여 있는데 벌써 죽은 놈도 있었고 시로리 같은 목숨이 붙어서 간신히 숨쉬는 놈들도 있었습니다. 칠복이의 말과 하나도 틀림이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포졸들은 놀람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포졸들은 산놈만 잡아가지고 칠복이와 함께 산에서 나왔습니다. 관가에서는 이 일을 나라에 보고하였습니다. 임금이 들어보니 칠복이의 꾀가 어른보다 낮고 담이 크며 간의 크기를 장정들과도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인재를 나라에서 가만히 둘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라에서는 칠복이를 불러다 글도 알려주고 무예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 성장하게 된 칠복이는 나라의 병사들까지 통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변에서 딸가진 대감들이 칠복이를 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후 칠복이는 어여쁜 대감집 딸을 색시로 맞아 떡두꺼비 같은 아들 셋을 낳고 가정을 이루며 부모님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옛날에 과부 두 사람이 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한 과부는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한 과부는 만석군 부자로 살았습니다. 가난뱅이 과부는 왜 가난한고 하니 무엇이든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남에게 다 줘서 그런 것입니다. 쌀이 생기면 저보다 더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옷이 생기면 저보다 더 불쌍한 사람에게 준단 말입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지만 이러니 뭐 재산을 모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착한 과부는 뭐만 생기면 다남한테 퍼주는 그런 안악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과부는 왜 부잔고 하니 무엇이든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다 챙겨 넣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든지 한번 손에 쥐면 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 것이고 남의 것이고 한번 손에 넣은 것은 죽어도 안 내놓는단 말입니다. 탐나는 물건이라도 있으면 얻든지 빼앗든지 훔치든지 해서 다 가져가는 아주 탐욕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러니 재산이 많지 않겠습니까? 절대 자기한테 손해되는 짓을 일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해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는데 가난뱅이 과부는 그나마 먹고 살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혼자서 열심히 일해서 1년치 양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착한 심성 때문에 곳간이 텅 빈 것입니다. 흉년이다 보니 여기저기 굶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 않겠습니까? 일 못하는 노인들 집에 가서 쌀 한 대박 퍼주고 아이들이 있는 집에 가서 또 한 대박 퍼주고 이러니 많지 않는 양식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도 착한 과부는 배는 고프지만 마음은 항상 배불렀습니다. 그래도 자기도 먹고는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부자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거 보리쌀 있으면 좀 구워주세요. 우리 밭에 보리가 익으면 배서 갚을 터이니 얼마 안 걸릴 거예요. 그렇게 하시오. 보리는 창고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 있을게요. 부자 과부가 웬일인지 선선히 보리쌀 한 가마를 구워주는데 집에 와서 풀어보니 반 넘어 모래에다 보리 등겨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먹을 만한 보리는 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그걸로 끼니를 때우고 이렇게 여름이 되어 보리를 베가지고 한 가마를 갚았습니다. 모래도 겨도 안 섞고 잘 익은 걸로 골라서 한 가마를 갚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 과부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자로 보리쌀 2가마를 더 내라는 거지 않겠습니까?
웬일로 선선히 구워줄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가난뱅이 과부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보리쌀 2가마 주고 나면 나 먹고 살 양식도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하니까 그건 되게 사정이지. 정량식이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물이라도 캐다 주시오. 올 여름 내 하루 한 소쿠리씩. 이러거든 말입니다. 할 수 없이 그날부터 날마다 산나물을 한 소쿠리씩 캐다 줬습니다.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나물을 캐다 주고 집에 오니까 웬 허름한 머슴이 와서 하룻밤 재워달라는 것입니다. 이 머슴이 부자 과분의 집에 갔다가 퇴짜를 맞고 오는 길이었거든 말입니다. 아이고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오세요. 이곳이라도 좋으면 하룻밤 쉬어가세요. 하고 반갑게 맞아들여서 대접을 잘해줬습니다. 새로 밥도 따뜻하게 짓고 반찬도 있는 대로 정성스럽게 차려서 잘 대접을 했습니다. 방도 깨끗하게 지워 이부자리 펴서 재웠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 머슴이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자던 자리에 부채만 2개 달랑 놓여 있단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빨간 부채고 하나는 파란 부채인 것입니다. 아이고 이 손님이 부채를 두고 갔네. 그런데 아침부터 어디 간 거지? 부채를 들고 밖에 나가보니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찾으러 오면 줘야지 하고 그날 그 부채를 들고 산나물을 캐러 갔습니다. 가다가 날씨가 더워서 빨간 부채를 펴서 설렁설렁 부채질을 했습니다. 한참 부채질을 하다 보니 코가 이상한 것입니다. 만져보니 코가 이만큼 길어진 것입니다. 아이쿠 내 코가 왜 이러는 거지? 벌레라도 쏘였나? 아무리 쓰다듬고 만져봐도 이건 코끼리 코인 것입니다. 참 별난 일도 다 있다 하면서 이번에는 파란 부채로 부채질을 설렁설렁 했습니다. 한참 부채질을 하다가 보니 이건 또 뭐야? 코가 없어졌어. 만져봐도 밋밋해. 아하, 이게 다 저 부채가 부린 유수리로구나. 빨간 부채를 들고 슬슬 붙이니까 코가 다시 길어지는 것입니다. 파란 부채로 붙이면 또 짧아지고 그거 참 신기한 부채지 않겠습니까? 그날 그 부채를 들고 나무를 한 소쿠리 캐다가 부자 과부네 집에 갖다 주러 가니까 이 과부가 부채를 보더니 탐이 나는지 꼬치꼬치 캐묻는 것입니다. 욕심이 드럭드럭한 과부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또 어디서 났소? 참 비싸 보이는데. 그래서 이러이러해서 얻었는데 유술 부채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욕심쟁이 과부가 빨간 부채를 빼앗아 슬슬 붙이니까 정말로 자기 코가 막 길어지거든 말입니다. 파란 부채로 붙이니까 짧아지고 욕심쟁이 과부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리 있겠습니까? 저 달라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건 안 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라 손님이 두고 간 거라서 찾으러 오면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도 부자 과부는 막무가내인 것입니다. 나중에는 자기 집을 줄 테니 부채와 바꾸자고 그러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해도 억지로 빼앗고는 집을 바꿨습니다. 가난뱅이 과부가 큰 기와집에서 살고 부자 과부는 오막살이 초가집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욕심쟁이 과부가 초가집에 들어누워서 생각을 하니 이제는 떼돈을 벌겠다 싶거든 말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빨간 부채로 몰래 코를 키워놓고는 파란 부채로 고쳐주면서 돈을 벌면 좀 많이 벌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빨간 부채로 슬슬 부채질을 하니 이 과부의 코가 슬슬 길어지는 겁니다. 과부는 돈 벌 욕심에 기분이 좋아서 그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호호호. 이제 온 나라 돈이 다 내 것이다. 이 나라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거지. 이러면서 자꾸 부채질을 하니 코가 어찌 되겠습니까?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는 거짓말입니다. 올라가다 어디까지 갔느냐면 하늘나라 옥황상제 사는 대궐까지 갔거든 말입니다. 이때 옥황상제가 어슬렁어슬렁 마당을 거닐다 보니 모 길쭉한 것이 마당에서 쑥 올라온단 말입니다. 여봐라. 저것이 무엄하게 마당을 뚫고 올라오니 당장 묶어라. 그래서 신하들이 달려들어 나무에 꽁꽁 묶었습니다. 그때 땅에서는 과부가 부채질을 하다 말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이쿠, 그새 내 코가 지붕을 뚫고 올라갔네. 빨리 짧아지게 해야겠다. 하고서는 파란 부채로 막 부채질을 했습니다. 아, 코끝이 하늘나라 나무에 묶여 있으니 어찌 되겠습니까? 코가 짧아지니 몸뚱이가 코에 매달려 하늘로 둥둥 떠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하늘로 끝없이 올라가는 거지? 그때 하늘에서는 옥황상제가 묶어놓은 코를 지긋이 보더니 점잖게 명하기를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풀어주어라. 아무리 내 집에 소란을 피웠다지만 이것도 하나의 생명인데
이제 네 갈 길을 가라. 다음부터는 이곳에 오지 마라. 했습니다. 신하들이 달려들어 묶은 끈을 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개도 없는 욕심쟁이 과부는 염라대왕을 만나러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이후로 욕심쟁이 과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착한 과부는 욕심쟁이가 준 기와집을 팔아서 흉년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착한 과부처럼 막 퍼주지는 못해도 사소하게나마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어려운 이웃에 관심만 가져도 선행이 되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 어린 쌍둥이 남매를 키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 쌍둥이는 성별은 달랐으나 생김새가 아주 똑같았습니다. 누이는 참으로 아름다웠고 남동생 또한 여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고운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남매의 부모는 살림살이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났는데 그만 불의의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내는 매일매일 슬퍼하며 도무지 어찌 살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울기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니는 어린 쌍둥이 남매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단 둘만 남겨진 어린 남매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누나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젠 엄마도 없어. 이제 우리 둘이 살아야 해. 그러자 누이는 잠시 생각을 하고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엄마를 찾으러 떠나자. 이대로는 우리끼리 살 수는 없어. 남매는 집을 나간 엄마를 찾아서 그날부터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나온 지 한참 지난 어느 날 이들 남매가 한 부잣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려는데 그 집 주인이 둘을 불쌍히 여겨서 집을 마련해주고 약간의 재물을 주어 집에서 먹고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엄마를 찾는 것도 지쳤고 너무나 힘들었던 남매는 부자의 배려에 너무나 감사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마을에서 서당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당의 훈장이 아주 못된 놈이었습니다. 이 훈장은 혼인을 하지 않은 몸이었는데 하루는 남동생이 누이와 함께 서당에 온 것을 보고는 이 누이에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훈장은 사람으로서 하면 안 될 생각했습니다. 남동생이 죽고 누이 혼자 남으면 참으로 외롭게 될 거야. 그럼 내가 그때 누이 곁에 가서 어르고 달래서 데리고 살면 될 것이다. 훈장은 그렇게 못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훈장은 독약을 넣은 떡을 동생에게 주었고 동생은 그것을 맛있게 먹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누이는 갑작스러운 남동생의 죽음에 몹시 슬퍼하며 남동생이 시신을 명주에 싸서 방 안에 잘 눕혀놓고 옆에서 엉엉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이의 꿈에 죽은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지금 오신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요? 그래, 아가 정말 미안하구나. 미안해. 너에게 꼭 알려줄 것이 있어 왔단다. 내 동생은 서당 훈장이 떡에 독약을 타먹여서 죽인 거란다. 그 탐욕한 놈이 너와 혼인을 하겠다고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니 내가 시키는 대로 꼭 하거라. 그게 정말인가요? 어찌해야 하죠? 어찌해야 동생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누이의 물음에 아버지가 이래저래 하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날 정말로 이 서당에 탐욕한 훈장이 딸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참으로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소이다. 나도 아끼는 제자를 잃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찾아왔소이다. 그렇군요. 당신도 나처럼 마음이 아프군요. 우리 마음이 아픈 사람들끼리 서로를 위로해 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러지 않으면 정말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소이다. 훈장은 그러면서 음흉하고 탐욕한 눈빛으로 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누이는 꿈에서 아버지가 말한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그런데 부탁이 있어요. 여기는 동생 생각이 나니 기분이 좀 나아지게 저기 샘물가에 같이 가주세요. 아주 좋은 생각이군요. 그리로 가지요. 그렇게 누이는 훈장을 데리고 샘물가로 갔습니다. 샘물가에 도착을 하니 갑자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내 몸이 왜 이런 것이지. 훈장은 자기 몸을 주체하지 못하고 샘물로 그대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보시오. 날 좀 잡아주시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소. 훈장은 누이를 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제 동생을 죽인 것을 알아요. 지금 당신은 벌을 받는 거예요.
안 돼. 제발 살려주시오. 내 잘못했소. 훈장은 그대로 샘물에 빠졌고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죽고 말았습니다. 누이는 가만 훈장이 빠진 샘물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내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했어요. 훈장을 샘물 안으로 들어가게 한 것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혼이 훈장에게 씌어서 샘물에 빠지게 할 것이니 훈장을 샘물가에 유인해 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누이는 그렇게 동생의 복수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동생의 옷으로 옷을 바꿔 입고 그곳을 떠나 멀리 달아났습니다. 한참 달아나던 누이는 갑자기 너무나 배가 고팠습니다. 마침 도착한 마을에는 인심 좋기로 유명한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누이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인심 좋은 부잣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였습니다. 이 집주인 부자는 한 끼 밥을 청하는 남장을 한 누이를 보고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참으로 잘생긴 청년이로구나. 이 청년을 사위를 삼겠다고 하면 혼인을 안 하겠다고 버티는 내 딸이 마음을 돌릴지도 모르겠군. 그렇게 부자는 이 누이가 잘생긴 남자인 줄로만 알고 자신의 딸과 혼인시키려 하였습니다. 부자의 딸은 혼인을 안 하고 평생 혼자 살겠다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남장을 한 누이의 외모를 보고는 마음을 바꾸고 당장 혼인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누이는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고 도망을 칠까도 생각을 했지만 당장 나가서 갈 곳도 없고 먹고 살 길도 막막한 상황이니 일단 잠시 동안 남자인 척을 하고 집에 머물기 위해서 혼인을 하였습니다. 첫날 밤에는 배가 아프다는 핑계로 부인과의 합방을 정중하게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누이의 꿈에 죽은 아버지가 또 나타났습니다. 내일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앞문을 열고 동쪽을 보면 동백꽃이 피어 있을 것이다. 그 꽃잎을 3장을 따서 내 동생에게 가져가 얼굴에 붙이면 동생이 살아날 것이야. 네, 그게 정말인가요? 제가 죽은 동생을 살릴 수 있단 말인가요?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는 사라졌습니다. 누이는 일전에도 아버지의 말대로 해서 서당 훈장에게 복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버지의 말에 따라서 새벽같이 밖으로 나가서 앞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동쪽을 보니 정말 그곳에는 어제는 없던 동백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누이는 동백꽃잎을 3장을 땄습니다. 그런 뒤 부잣집 장인에게는 고향에 갑자기 너무나 급한 일이 생겨서 거기에 좀 다녀오겠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인심 좋고 마음 좋은 이 부자 장인과 장모는 귀한 인삼을 잔뜩 싸주면서 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누이가 옛집에 도착해서 보니 신기하게도 동생의 시신은 썩지 않고 마치 자는 것과 같이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누이가 꿈에서 아버지가 말을 해준 대로 동백꽃잎 3장을 동생의 얼굴에 붙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동생의 몸에서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숨이 끊어졌던 동생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누이가 너무나 기뻐하며 동생을 불렀습니다. 누나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떡을 먹다가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맞아, 그랬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시 깨어났잖니. 그렇지. 그럼 내가 먹던 떡을 누이 주려고 숨겨놓았는데 그게 어디 있지? 정신을 차리거라. 넌 그 떡 때문에 몇 년간 죽어 있었단다. 누이는 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너무나 놀라하며 고생한 누이를 걱정하였습니다. 누이가 너무 고생했구나. 아니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지. 아니 훈장님이 그럴 줄이야. 내 정말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했는데. 그나저나 이제 앞으로 어쩌지? 이제 누이와 나는 함께 살 수가 없는 건가? 그러자 누이는 장인이 준 인삼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자, 동생아, 이 인삼을 먹고 빨리 기운 차려서 네가 나 대신 부잣집에 사위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다 해결돼. 그 집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인심이 후한 분들이야. 너는 그 집 사위가 되면 이제 외롭지 않고 먹을 거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이야. 뭐라고 갑자기 나보고 혼인을 하라고. 난 신부의 얼굴도 못 봤는데. 그리고 성품이 어떤지도 아무것도 모르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모두 알고 있어. 수려한 용모의 성심 또한 좋아서 많은 사내들이 탐을 낼 정도의 색시야. 그러니 넌 몸만 회복하는데 신경만 써라. 정말 내가 건강해지면 그 어여쁘고 착한 색시를 정말 얻을 수 있다는 것이야. 내 꿈을 꾸는 것 같아 누이. 그래, 네 몸이 회복하면 당장 내가 그 집에 데려다 줄게. 그렇게 누이는 동생에게 인삼을 다려 먹였고 동생은 금세 기운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누이 대신 부잣집으로 갔고 부잣집 딸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모습이 딱 남장한 누이의 모습과 똑같았기에 이 부잣집 딸과 장인 장모는 이 남동생이 혼인한 사람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그 후 이 누이는 남동생을 잘 장가보내고 나서 절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나쁜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사람을 죽게 한 죄를 속죄하고 또한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복을 빌며 동생의 행복도 빌기 위함이었습니다. 누이는 절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기도를 올렸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옥황상제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속세에 있던 업보를 모두 털어냈구나. 너의 착한 성심이 동생을 살리고 또한 너희 아비 또한 극락으로 갔구나. 이젠 모든 것을 털어내고 이제 이곳에 와서 날 보자 하거라. 그렇게 누이는 옥황상제의 부름을 받고 선녀가 되어서 천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힘들고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옛날 옛적 박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금 장사를 하며 아들과 함께 근근히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박씨가 소금 장사로 인하여 세상 천대를 다 받으니 그의 아들인 칠복이는 그만 화가 나서 아버지를 남겨두고 집을 떠나 도망을 쳤습니다. 칠복이는 소는 시골에 가야 살찌고 사람은 서울에 가야 잘 된다고 곧장 서울로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소금을 팔아서 두 부자가 입에 풀칠만 하며 살아가는 형편이어서 칠복이는 글 공부라고는 꿈에도 해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글은 몰라도 입은 있으니 서울에 가면 밥이야 못 빌어먹겠는가 하며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일들을 위해 커다란 방망이 하나를 들고 서울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이라고 찾아가니 집도 즐비하게 들어섰고 오가는 사람도 시골과 다르게 너무 많아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칠복이는 낮에 팥죽 파는 할머니한테 팥죽 한 그릇을 빌어먹고 온종일 서울거리 구경을 하다 보니 그만 해가 져서 어두컴컴하게 되었습니다. 칠복이는 잘 데가 없어 밤이 깊도록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서울이 좋다고는 해도 그를 하룻밤 자고 가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칠복이는 계속해서 서울거리를 돌아다니다 담장에나 의지에서 하룻밤 자고 보자 하고는 담장 밑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밤은 먹물을 뿌려놓은 듯 새까만데 높은 담장 안으로부터 흰 명주천이 구만리 장천에 걸린 은하수처럼 내리드리웠습니다. 잘 데 없어 헤매던 칠복이는 하늘이 자기를 도와 잠자리나 마련해주는 줄 알고 힘껏 흰 명주천을 잡아쥐었습니다. 그러니 담장 안에서 누군가 명주천 다른 한 끝을 잡아주었습니다. 칠복이는 명주천을 타고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담장에서 뛰어내리니 아주 어여쁜 여인이 명주천 한 끝을 쥐고 섰는데 어떻게나 고운지 어두운 밤이라도 해달이 뜬 듯 환했습니다. 그러나 여인 즉 꽃분이는 칠복이를 보자 퍽 돌아섰습니다. 칠복이는 살 길을 찾아 집을 뛰쳐나온 사람이라 배운 것은 없어도 들은 것은 많고 배짱도 센 사람이었습니다. 여보시오, 왜 절 보자마자 돌아서는 것이오? 내 발로 찾아온 것도 아니고 낭자가 명주천을 던져서 왔는데 그러면 돼요. 빨리 날 데리고 별당으로 가시오. 꽃분이가 기다리는 사람은 딴 사람이 있으나 낯선 남자가 커다란 방망이를 들고 서 있으니 칠복이의 말을 거역했다가는 당장 큰일이 날 것 같은지라 꽃분이는 하는 수 없이 그를 데리고 연못가에 있는 별당으로 갔습니다. 그 연못가에 있는 작은 폭포에는 물이 줄줄 흐르는데 그 경치 또한 장관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꽃분이를 따라 별당에 들어가 놀다 보니 재미가 무궁무진하였습니다. 꽃분이가 내놓은 오색 실과를 함께 나누어 먹고 꽃분이가 부르는 노래도 들으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룻밤을 대감집 딸 꽃분이와 놀다 보니 천당에 온 것 같았습니다. 칠복이는 날이 밝아도 별당을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꽃분이는 하는 수 없이 낮이면 칠복이를 벽장에 숨겨두고 밤이면 칠복이와 둘이서 즐겼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 이 둘은 떨어져서는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꽃분이는 이제는 죽어도 칠복이를 서방님으로 기자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밥을 가져오면 바로 물러가라 하고는 그 밥을 둘이서 나누어 먹고 밤이면 밤마다 칠복이에게 글을 알려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칠복이는 글이라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하늘천자부터 배우기 시작하였지만 본래 총명이 초군하여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고 열을 알려주면 백을 알았습니다. 몇 달을 배우니 천자문도 떼고 스스로 책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칠보기가 그를 알게 되니 꽃분이는 어머니를 조용히 찾아서 전후 사연을 다 말하고는 아버지께 말하여 어떻게 해서든 부부를 맺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대감집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니 대감이 알면 당장 당벼락이 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머니들이란 자식 앞에서는 제 살점보다 더 아까워하는지라 꽃분이를 크게 꾸짖지 아니하고 꽃분이의 말을 들어주기를 승낙하였습니다. 꽃분이의 어머니 즉 마님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다가 하루는 무슨 생각이 났던지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마님은 대감에게 옛말을 하겠다면서 꽃분이의 일을 옛말처럼 엮어하고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쓴 죽이 밥이 되겠나? 당연히 할 수 없이 살게 해야지. 그렇지 않소? 대감은 자기 집 일인 줄도 모르고 바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마님은 뒤이어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꽃분이의 일이라고 실토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은 더 다른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하지만 방도를 생각해야지. 소금장수의 아들과 혼례를 했다는 말이 나가는 날엔 조정의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지 않소. 그럼 무슨 방도가 있나요? 저도 지금 답답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말씀 좀 해주세요. 대감은 한참 동안이나 생각에 잠겼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부인, 암흑의 양반이 조정에 있다가 간신으로 몰려서 도망치지 않았소. 그 양반 지금 도망쳐 어디가 사는지는 모르나 후에 간신이 아니라 충신이 되었거든. 나라에서 그렇게 찾아도 오지 않는 걸 보면 죽었으나 어디에 은거에 살아가는 것이 분명하니 그 소금장수의 아들을 그 충신의 아들이라 하고 그 녀석을 잘 단속해서 우리 애와 혼례를 이루게 하면 되지 않겠소.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튿날부터 대감은 충신의 아들을 만나서 대감네가 사위를 삼는다는 소문을 내놓고는 칠보기와 꽃분이를 잔치시켰습니다. 잔칫날 조정에 드나들던 숱한 대신들이 오더니 대감이 사위를 잘 삼았다고 칭찬도 하고 가짜 충신의 아들인 칠보기에게 그때 그 일이 억울하게 되었다며 그를 위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감은 자신을 속이고 남까지 속여 넘기고 나니 한시름을 놓고 점잖게 앉아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주고 받기도 하고 오가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잔칫날까지 지나니 만사대길이었습니다. 칠보기는 며칠 사이에 충신의 아들이 되고 대감의 사위까지 되어 서울거리는 물론 조정에도 두 알개를 치며 드나들어도 그를 막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옷도 잘 입혀놓으니 남중일색이요. 글도 배우고 인사예절까지 잘하니 조정 대신들도 그를 두고는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칠보기가 서울거리에 나갔는데 아버지 즉 박씨가 오쟁이를 지고 서울거리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박씨는 슬하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칠보기를 찾느라고 오쟁이에 메밀떡을 해놓고 지고 다니며 그 떡을 먹어가면서 서울거리까지 왔습니다. 칠보기는 아버지를 보았지만 오쟁이에 메밀떡을 넣고 지고 다니는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하고 인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칫하면 공든 탑이 무너지고 지금까지 해놓은 일이 허사로 되는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칠보기는 대감집 사위라 따라다니는 종만 해도 몇이 되었습니다. 칠보기는 종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아, 저기 저 오쟁이를 지고 다니는 노인이 시골서 온 불쌍한 노인 같은데 내가 은혜를 베풀려 한다. 저 노인을 아무 주막에 모셔다. 며칠이고 4명이 내릴 때까지 잘 대접하도록 하여라. 명이 내리기 바쁘게 종들이 달려가서 노인의 손을 끌며 어느 주막집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박씨는 잡혀서 죽을 대로 가기나 하는 듯 싫다고 뒷걸음질만 하였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대감집 사위가 명을 내렸는지라 칠보기 아버지를 억지로 데리고 주막까지 데려가 주막집 주인 보고 이 노인을 잘 대접하면 돈을 달라는 대로 준다고 하였습니다. 박씨는 칠보기를 찾아다니다가
영문도 모르고 웬 사람들에게 끌려 주막에 들었는데 뜻밖에도 주막집 주인이 상대접을 하니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칠복이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갔습니다. 마침 집에는 아내밖에 없어서 칠복이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였습니다. 부인, 잠시 내 앞에 앉으시오. 내 할 말이 있소이다. 왜 그러세요?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신 거예요? 무슨 일이든 괜찮으니 말씀해 보세요. 내 오늘 거리에 나갔다가 아버지를 봤는데 때가 가득 묻은 헌옷을 입고 지프로 튼 오쟁이를 지고 다니었소. 그래서 내가 하도 불쌍해서 종놈들을 시켜 아무 주막집에 모셔다 잘 대접시키라 했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어찌할 게 있나요? 부모 있어서 푸른 하늘을 보았는데 아버지가 왔으면 자식된 도리로 모셔와야지요. 그렇지만 밤에 누구도 몰래 이리로 데리고만 오세요. 그 후는 제가 하자는 대로 하면서 저를 도와주세요. 칠복이는 밤에 아버지인 박 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불효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칠복이가 절을 하는데 박 씨는 칠복이를 몰라보았습니다. 옷도 몸에 비단을 둘렀지. 잘 먹어 살이 올랐지. 일 안에 살색이 하얗게 되었지. 게다가 말까지 자라니 알 리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누군데 나를 아버지라 하느냐? 도대체 넌 누구냔 말이냐? 아버지, 제가 집에서 도망간 바로 칠복이입니다. 왜 저를 몰라보십니까? 네가 정말 내 아들이란 말이냐? 너가 칠복이라는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대감 사위가 되었으니 우선 아버지 절 따라 가시죠. 하며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제야 다시 보니 자기 아들이 틀림없었습니다. 박 씨는 칠복이를 와락 품에 끌어안고 울고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는 칠복이를 따라 남몰래 꽃분이 있는 데로 왔습니다. 꽃분이는 남루한 옷차림을 한 박 씨가 들어서자 절을 하고는 박 씨를 목욕하게 하고 새 옷도 갈아입혔습니다. 그 이튿날 꽃분이와 박 씨는 몇 번이고 서로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박 씨가 양반들의 예의 범절을 모르니 꽃분이는 그에게 그것부터 가르쳐 주느라 이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인사법을 가르쳐 준 후엔 양반들이 모여 앉으면 흔히 쓰는 글도 얼마간 날려주었습니다. 며느리 효성이 지극해서인지 박 씨는 꽃분이가 알려주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이만하면 행세하는 양반들과 마주 앉을만도 하였습니다. 하루는 꽃분이와 칠복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대감을 보러 갔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해보니 대감은 박 씨가 인사범절도 양반의 인사범절이지만 글을 몇 구절씩 짓는 걸 보면 학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감이 아무리 살펴도 소금 장사하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대감도 기뻐서 박 씨를 양반 대하듯 극히 공경하였습니다. 박 씨는 대감까지 인사하고는 한시름 놓고 좋아서 주막에 찾아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니 기분도 좋고 무서운 것도 없었습니다. 주막에는 숱한 양반들이 드나들었지만 술에 취한 박 씨는 자기가 소금 팔 때 부르던 노래도 부르고 노래 부른 뒤에는 전에 소금 장사를 할 때 양반들에게 돈 떼인 일을 생각하며 개 팔아 둔양반 돼지 팔아 성양반하며 욕설을 퍼붓기도 하면서 지금은 대감과 사돈간이고 아들은 어느 대감집 사위가 되었다는 것까지 사람들에게 자랑하였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 이튿날 이 소문은 양반들이 모여 사는 서울판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입 가진 사람마다 대감을 욕하며 아무 대감이 충신의 아들을 사위 삼았다더니 소금장수 천민의 아들을 사위 삼았다고 손가락질하였습니다. 대감이 거짓말한 것이 서울판에는 물론 조정에까지 대나처럼 환히 드러나서 대감은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밤낮으로 한숨뿐이고 입 가진 양반들은 입이나 달렸다고 없는 말도 있는 것처럼 별의별 말을 다 소문내고 다녔습니다. 이런 때에 꽃분이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대신들을 불러 한상 차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집 형편이 이렇게 됐는데 무슨 면목으로 한상 차린단 말이냐? 무슨 좋은 방도가 있는 것이냐? 어머니, 아버지 생신이라도 당겨서 차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음식은 꼭 같은 음식을 두 가지로 차려야 합니다.
한 가지는 소금을 넣고 한 가지는 소금 하나 넣지 말고 해놓고는 조정에 드나드는 대신들을 다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 대신들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저 한 번만 믿어주세요. 그래. 그럼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대감네는 꽃분이의 의향대로 음식을 차려놓고 대신들을 청했습니다. 정사에는 뒷전이라도 먹을 것이 있다면 앞다투어 찾아다니는 대신들은 대감을 언제 욕했나 싶을 정도로 웃는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대들이 모여오자 꽃분이는 사내 진미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받쳐 올렸습니다. 그런데 대신들이 술 한잔하고 음식을 집더니 저마다 다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모두 체면을 지키느라 말은 못하고 있는데 한 성급한 대신이 참지 못해 말하였습니다. 사내는 사내인데 소금을 넣지 않아 진미가 못 되어이다. 한 사람이 말을 떼니 서로 다투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꽃분이는 이 좋은 음식을 놓고도 안면을 찡그리는데 대감님들은 어찌하여 소금 파는 사람은 천민이라 그렇게 하대하나이까? 제가 소금 넣은 음식도 한 상 차렸으니 그걸 한번 맛보세요. 꽃분이는 상을 물리고 소금 넣은 음식을 차린 상을 들여왔습니다. 그제서야 대신들은 얼굴에 웃음을 짓고 음식을 집었습니다. 어르신들, 음식 맛이 어떠하옵니까? 입에 맞으십니까? 정말 맛있구려. 역시 소금이 들어가니 같은 음식도 별미네구려. 성급한 대신이 또 한마디 하였습니다. 우리 소금 넣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소금 파는 장수를 천민이라 할 수 있나. 그러니 우리 그 사람을 양반으로 만듭세. 양반을 돈 주고 사고 팔기도 하는데 그야 못하겠나. 그 뒤로 누구도 다시는 박씨를 천민이라 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꽃분이와 칠복이는 그 뒤로 더는 뒷말을 듣지 않고 부부간의 금슬이 좋게 보내며 아버지를 하늘같이 받들어 모셨습니다. 결국 꽃분이의 현명한 대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으며 신분에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각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옛날 옛적에 어떤 마을에 나이 20살 먹은 과부가 있었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를 여의고 혼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일찍 혼인했는데 남편도 1년도 못 가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저런 과부가 혼자서 살려니 좀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남의 집 굳은 일을 거들어주고 한 푼 두 푼 주는 대로 받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이 집 저 집여 종으로 마을을 돌며 살았던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매일매일 고되게 살았지만 심성만을 참 고왔습니다. 자기도 빈털털이지만 어린아이나 노인네들이 굶고 있으면 자신이 먹을 양식을 나누어주고 자신을 굶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하루는 이 과부가 이웃마을 초상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았습니다. 그 돈 서푼을 손에 꼭 쥐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모퉁이를 딱 도니까 꼭 저만 한 사내가 썩 나타나더니 말을 거는 것입니다. 사내는 자기처럼 머슴살이하는 남정네로 보였습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 좀 봐라. 하고 제 이름을 부르고는 손뼉을 딱딱 치거든 말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게 도깨비인 것입니다. 도깨비는 머리에 뿔 달린 줄 아는 사람이 많지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만나면 이름을 꼭 2번씩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도깨비인 줄 알았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도깨비를 만났으니 이 과부가 그래도 뭐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습니다. 도깨비를 만나서 놀란 모습을 보이면 안 되거든 말입니다. 그러면 도깨비가 기분이 나빠져서 꼭 해코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연하게 왜 부르세요? 저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 딱 서푼만 꾸어다오. 이러거든 말입니다. 돈이라고는 초상집 일해주고 받은 것. 달랑 서푼뿐인데 그걸 꾸어달라니 딱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꾸어줬다가는 무슨 심수를 부릴지 모르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꾸어줬습니다. 꾸어주면서 하는 말이 아저씨, 꼭 이 돈 갚을 거지요. 꼭 갚아야 해요. 제 전 재산이에요. 하고 다짐을 받았습니다. 도깨비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렴 내일 저녁에 꼭 갚을 테니 염려 마라. 난 약속을 잘 지키는 놈이다. 하고는 연기같이 가버렸습니다. 과부는 도깨비한테 돈 서푼을 꾸어주고 나니 양식 살 돈이 없어서 그날은 쫄쫄 굶었습니다.
그 이튿날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주고 저녁에 집에 와 있으려니까 밖에서 누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리 나와보렴.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어제 만났던 도깨비거든 말입니다. 도깨비가 돈 서푼을 들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 서푼을 주는 것입니다. 처녀는 받았습니다. 그놈의 도깨비 참 약속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이 되니까 밖에서 또 누가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빨리 나와봐라. 하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나가보니 또 그 도깨비가 왔습니다. 왜 그러세요? 또 무슨 일이 있으세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이러고 또 돈 서푼을 준단 말입니다. 어제 틀림없이 갚았는데 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돈이에요? 꾼 돈은 어제 갚았잖아요. 하니까 도깨비가 어리둥절하며 하는 말이 어라, 얘 좀 봐.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어제 길에서 너한테 돈 서푼 빌리고 오늘 처음 만나는데 언제 갚아? 이러면서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아, 도깨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잘 잊어버린다더니 일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꾼 것은 안 잊고 갚은 것은 잊어버리니 그것도 우스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과부한테는 공돈이 서푼 생긴 셈이니 나쁠 거야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또 찾아왔습니다. 또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이리 나와보렴. 이름을 2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보니 또 어제 꾼 돈 갚으러 온 것입니다. 이건 뭐 사흘이 지나도 어제 꾼 돈이라며 돈 서푼을 주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갚았는데 왜 또 주느냐고 암만 얘기해도 부득부득 돈을 놓고 가기에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놈의 도깨비가 날마다 와서 돈 서푼씩 주고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녁 때만 되면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고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 나중에는 귀찮아서 내다보지도 않고 알았으니 거기 놓고 가세요. 하면 돈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과부는 날마다 공돈을 서푼씩 받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봐야 서푼 받기 바쁜데 날마다 공돈이 서푼씩 생기니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살기도 전보다 훨씬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 갚으러 왔다가 냉큼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날마다 돈 서푼씩 갖다 주는 도깨비인데 그만 청을 못 들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도깨비가 집 안으로 들어왔기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 찌그러져가는 냄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그 냄비를 보고는 저건 찌그러져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냄비가 많이 있는데 새 것으로 하나 갖다 줄까? 이런단 말입니다. 새 냄비를 준다는데 마다할 리 있겠습니까? 하나 갖다 주면 고맙겠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마 하고 도깨비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에 도깨비가 찾아와서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기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돈 서푼에다가 냄비까지 얹어서 들고 왔습니다. 한 손에는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서는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을 주는 것입니다. 돈 꾼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어제 꾼 돈이라니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돈을 주고 나서는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준단 말입니다. 고맙다고 하고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도깨비가 준 새 냄비에다 밥을 지어서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냄비를 싹 씻어뒀는데 점심밥을 지어 먹으려고 냄비 뚜껑을 탁 열어보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냄비 안에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김이 무럭무럭 나는 하얀 쌀밥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먹고 나서 싹 씻어두면 또 저절로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고 먹고 나면 또 그러고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술냄비지 않겠습니까? 도깨비들은 그런 걸 많이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뭐 그 다음부터는 살판 났지 않겠습니까? 양식이 떨어져도 걱정이 있나 밥 짓는다고 고생할 일이 있나? 언제든지 냄비 뚜껑만 탁 열면 밥이 하나 가득 들어있으니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건 그날부터 저녁마다 도깨비가 와서 돈도 주고 냄비도 주는 겁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서 있단 말입니다. 어제 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고 냄비를 주거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갚은 것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냄비 준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모양입니다. 어찌 됐든 이건 참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공돈 서푼씩 생기는 것만 해도 그저 그만인데 요술 냄비까지 날마다 하나씩 생기니까 이런 횡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처녀는 냄비를 많이 얻어서 아침밥 짓는 냄비, 점심밥 짓는 냄비, 저녁밥 짓는 냄비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살판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도깨비한테서 돈 서푼과 냄비를 얻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도깨비가 돈과 냄비를 주고 나서 또 얼른 가지를 않고 머뭇머뭇하더니 얘, 나 너희 집에서 좀 놀다 가면 안 될까? 이러거든 말입니다.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다듬이 방망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옷을 다듬을 때 쓰던 방망이인데 그게 닳아서 좀 작아졌습니다. 도깨비가 그걸 보고는 저건 너무 작아서 못 쓰겠다. 우리 집에 저런 방망이가 많이 있는데 큰 걸로 하나 갖다 주마.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참 그 이튿날 저녁에 도깨비가 방망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왔습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하고 돈을 주고 나서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하면서 냄비를 주고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하면서 방망이를 주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날마다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처음 갖다 주는 것처럼 그러니 참 우습지 않겠습니까? 이 과부가 도깨비한테서 방망이를 받아보니 방망이가 참 크고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듬이돌에다가 뚝딱뚝딱 두드리면서 나도 어머니가 있었으면 여기 이렇게 두드려서 새 옷 한 벌 지어줄 텐데. 새 옷이나 한 벌 있었으면 좋겠다. 했더니 금세 새 옷이 턱 나오는 것입니다. 새 이불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니까 새 이불도 턱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도깨비 방망이인 것입니다. 뭐든지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방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방망이를 두드려서 새 집도 나오게 하고 장롱도 나오게 하고 병풍도 나오게 해서 아주 번듯하게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그 다음 날부터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고 손뼉을 딱딱 쳐서 나가보면 도깨비가 한 손에 돈을 들고 한 손에는 냄비를 들고 방망이는 허리춤에 차고 턱 서 있거든 말입니다.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얘따 받아라. 돈 꾼 지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어제라는 것입니다. 자, 새 냄비다. 이것도 받아라. 냄비는 수도 없이 받았는데 또 주는 것입니다. 내가 큰 방망이도 하나 주기로 했지. 자, 여기 있다. 어제 하나 준 걸 잊어버리고 또 주는 것입니다. 야, 이러니 수가 나도 보통 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날부터 날마다 공돈 서푼에다가 요술 냄비에다가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게 되니 이건 뭐 감당도 못할 횡재지 않겠습니까? 과부는 방망이를 많이 얻어서 금 내는 방망이, 은 내는 방망이, 옷 내는 방망이를 하나씩 따로 두고 그래도 남아서 온 동네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 온 동네 사람들이 죄다 큰 부자가 됐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 몇 달이 지났는데 하루는 이 과부가 이웃마을 잔치집에 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도깨비를 만났던 그 모퉁이를 딱 도는데 누가 자꾸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2번 부르고 손뼉을 딱딱 치는데 그 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봤더니 공중에 그 도깨비가 붕 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도깨비가 공중에 붕 떠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왜 거기서 울고 있습니까? 하니까 이 도깨비가 울면서 하는 말이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늘에 있는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는 길이다. 이러거든 말입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고 물으니깐 살림을 너무 헤프게 산 죄란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 집에 있는 돈이고 냄비고 방망이고 마구 남을 갖다 줘서 우리 집 살림이 거덜이 났대. 이런단 말입니다. 듣고 보니 참 미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도깨비 나라 잃을 사람이 참견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도깨비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관인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고 하니 내가 지금 올라가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한테 돈 서푼 꾼 것도 못 갚고 냄비와 방망이도 못 주고 가는구나. 참 미안하다. 하늘에서 벌 다 받고 내려오면 그때 꼭 주마. 이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나 많이 갖다 준 걸 죄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그러고는 훌쩍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도깨비를 못 보았습니다. 뭐 아직도 하늘에서 벌 받고 있는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고 누구든지 도깨비가 돈 꾸어달라거든 두 말 말고 꿔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하면 횡재수가 터질 테니깐요. 아마 착한 과부를 위해서 도깨비가 알고도 모른 척 자신의 모든 것을 주지 않았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도깨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하염없이 주고 또 주고 마지막까지 모든 걸 주는 부모님 말입니다. 그런 부모님한테 지금 잘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돈은 많이 없었으나 서로 알콩달콩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한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즉 사이는 남부럽지 않게 좋았으나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부는 하루도 빠짐없이 마을 뒷산에 올라가 아이를 좀 점지해 달라고 하늘에 빌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부부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날 새벽 이 부부의 집 앞에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 안 들리십니까? 남자 아이 울음소리 같은데요. 그렇게 두 부부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집 밖으로 나가보니 집 문 앞에 웬 갓난쟁이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 아기입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기를 보내주신 것인가 봅니다 하며 부부는 그렇게 아기가 생겨서 몹시 좋아하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아기에게 돌쇠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식으로 삼아 정성을 다해 길렀습니다. 그런 돌쇠는 어린 시절부터 그 힘이 타고난 장사였습니다. 어찌나 힘이 세던지 10살 밖에 안 되는 나이에 나무를 붙잡고 뿌리채 뽑아버릴 정도였습니다. 돌쇠는 성품 또한 뛰어났습니다. 부모에게 늘 효도하였고 마을 어른들을 공경하였으며 거기에 다 책을 가까이 하며 학문도 뛰어났습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의 일이라면 마치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곤 하였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세상을 바꿀 영웅이 태어났다며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당시 임금의 무수한 횡포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은 가난과 함께 힘든 삶을 살고 있었으니 어찌 돌쇠가 반갑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웅이 나와서 추악한 임금을 몰아내고 올바른 나라를 세워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돌쇠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하늘이 내려준 영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돌쇠의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결국 못된 임금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뭐라고? 내가 잘못 들은 것인가? 영웅이 나라에 나 말고 또 다른 영웅이 있단 말인가? 한 나라의 영웅이 둘은 용납할 수 없다. 당장 돌쇠인지 뭐식인지 하는 놈을 잡아오도록 해라. 어서 잡아와 내 앞에 무릎 꿇게 하여라. 임금은 오직 자신만 이 나라의 영웅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참 어리석은 임금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임금에게 다른 영웅의 소문이 들려오니 얼마나 불쾌해하며 화나지 않겠습니까? 바로 돌쇠를 잡아오라고 사또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렇게 임금의 명령을 받은 마을의 사또는 포졸들을 이끌고 돌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에헴, 아무도 없는가? 당장 돌쇠란 아이를 데려오라는 임금님의 명령이시다. 돌쇠의 이놈 어디 있느냐? 어서 나오거라. 아니 사또, 갑자기 왜 우리 돌쇠를 찾으십니까? 돌쇠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아이인데 어찌 데려가려고 하십니까? 잘못을 모르겠느냐? 잘못은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잘못이다. 임금님의 명령이니 비켜라. 안 그러면 너희들까지도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당장 돌쇠를 데려오거라. 당장 데려오거라. 사또는 앞을 막고 연유를 묻는 돌쇠의 부모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돌쇠를 당장 끌어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포졸들이 돌쇠를 잡아가려고 하니 돌쇠의 부모님은 포졸들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말로 해선 안 되겠구나. 이것들을 어서 치워라 하며 사또가 명령을 하니 포졸들은 돌쇠의 부모를 마구 때리고 넘어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을 본 돌쇠는 몹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부모가 그렇게 변을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놈들 감히 우리 부모님을 못살게 굴다니 하며 돌쇠는 마당에 있던 커다란 큰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포졸들은 커다란 돌이 마치 조약돌처럼 빠르게 날아오니 순간 깜짝 놀라 모두들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다행히도 큰 돌은 사또와 포졸들이 맞지 않고 근처의 나무에 퍽하고 박혀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어찌 저것이 사람이냐 괴물이지 하며 사또는 돌쇠의 힘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돌쇠는 부엌에 잠시 다녀오더니 다시 한 손에 커다란 가마솥을 들고 나와 말했습니다. 당장 우리 부모님을 내버려 두시고 물러가시오. 아니면 이 가마솥으로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2번 참지는 않습니다. 어서들 물러가시란 말입니다. 돌쇠가 그렇게 강하게 말하니 포졸들은 어이쿠 저 큰 가마솥을 맞으면 뼈도 못 추릴 텐데 하며 모두들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고작 저런 어린애가 무서워 그러느냐. 어서 빨리 돌쇠를 잡아라. 다들 왜 가만히 있는 것이냐. 그렇게 사또는 포졸들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또, 안 되겠습니다요. 일단 물러나. 포졸들을 더 데려와야겠습니다. 도저히 지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포졸이 말하니 그제서야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단 물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사또와 포졸들이 물러가고 황급히 돌쇠는 쓰러져 있는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어찌 우리에게 이러는 것입니까?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를 잡으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임금님이 너를 데리고 오라고 하는지. 앞으로 포졸들이 또 몰려올 텐데 큰일이네, 큰일이야. 우선 포졸들이 더 몰려오기 전에 어여 이 마을을 떠나자. 그렇게 부부는 급히 짐을 싸고 돌쇠를 데리고 몰래 마을을 떠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잡아라. 저놈 돌쇠를 데려가지 못하면 임금님의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서 잡아라. 사또가 벌써 더 많은 포졸들을 데리고 돌쇠를 잡으러 몰려왔습니다. 돌쇠의 부모는 돌쇠를 데리고 깊은 산속으로 달렸고 포졸들은 뒤를 쫓아왔습니다. 이대로는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한 사또는 바로 화살을 쏘라고 명령하였고 포졸들은 그런 부부와 돌쇠를 향해 화살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결국 돌쇠를 감싸 안은 채 두 부부가 화살들을 맞고 쓰러졌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버지, 어머니, 안 돼요. 안 돼. 그 모습을 본 돌쇠의 눈에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돌쇠는 뒤를 돌아 자신을 쫓아오는 포졸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여봐라, 뭐하느냐. 어서 화살을 더 쏴라. 갑자기 돌쇠가 엄청난 기세로 달려오니 사또는 깜짝 놀라서 포졸들에게 화살을 더 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명령을 받은 포졸들은 수많은 화살을 돌쇠에게 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지 말입니다. 팅팅, 탱탱탱 하며 돌쇠의 몸에 화살이 닿자마자 화살은 돌쇠의 몸을 뚫지 못하고 모두 튕겨져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포졸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고 사또도 너무나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모두 도망쳐라. 사또의 명령에 포졸들은 화살을 버리고 뒤도 안 보고 산 아래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겁이 난 사또는 누구도 더 열심히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포졸들이 물러가고 돌쇠는 다시 쓰러져 있는 부모님에게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전 부모님 없인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어머니. 돌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두 부부는 수많은 화살을 맞은 뒤였습니다.
두 부부는 간신히 남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돌쇠야. 부디 너의 힘과 머리를 꼭 좋은 곳에 쓰도록 하거라. 아들아, 우리 자랑스런 아들아, 너와 함께 사는 동안 너무 행복했다.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가며 행복하게 살아라. 어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돌쇠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긴 두 부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를 두고 떠나시면 어떡해요? 안 돼요. 안 돼. 돌쇠의 울부짖음은 온 산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그대로 깊은 산속에 움박을 짓고 매일 부모님을 그리워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 돌쇠를 가엾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움박 앞에 몰래 음식들을 두고 가곤 하였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음식이 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돌쇠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조차 먹지 않고 소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에 감동하여 움박 앞에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가끔씩 마을에 내려와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였습니다. 한편 사또는 돌쇠를 두려워하여 감히 다시는 산으로 돌쇠를 잡으러 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그런 괴물을 태어나서 처음 본다. 어찌 잡아온단 말인가. 너희들 무슨 수를 좀 내놓거라. 이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나나 너희들이나 모두들 임금님께 목이 달아날 것이다 하며 사또는 포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니 사또, 그런데 돌쇠란 아이가 딱히 무슨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임금님께서는 돌쇠란 아이를 잡아오라 하는 겁니까?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착한 아이인데 말이지요. 하며 한 포졸이 말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가만히 생각해보니 포졸들의 말이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돌쇠를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고 하니 곰곰이 돌쇠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돌쇠란 녀석이 제 발로 임금에게 가도록 해야겠구나. 그럼 우리는 임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냐. 사또는 그렇게 말하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특히 돌쇠란 녀석과 친하게 지낸 마을 사람들을 모두 잡아라. 갑자기 사또가 포졸들을 이끌고 마을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사또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이게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단 말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영문을 몰라 하니 사또가 말했습니다. 너희들 잘못을 진짜 모르느냐? 너희들이 돌쇠란 죄인에게 음식을 주었다고 들었다. 너희들 때문에 돌쇠란 아이가 잘 살아남고 있으니 그것은 돌쇠를 잡아오라는 임금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행위가 아니냐. 이제야 알겠느냐? 당장 너희들의 죄를 묻기 위해 임금님 앞으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은 억울하게 포졸들에게 끌려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사또는 돌쇠와 친한 마을 사람들을 이용하여 힘을 들이지 않고 돌쇠를 제 발로 오게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사실을 돌쇠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돌쇠는 놀라서 마을로 내려가 보았습니다. 이미 돌쇠와 친하게 지내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들 끌려간 뒤였습니다. 이봐 돌쇠,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랑 친하게 지냈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끌려갔다고. 네가 도성의 자진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그들은 큰 벌을 받을 거야. 무슨 말이라도 해봐 하며 마을 사람들은 돌쇠 앞에 와서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어찌 그런 일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것인가? 왜 죄 없는 마을 사람들까지.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결심을 한 듯 길을 떠났습니다. 한 걸음에 도성에 도착한 돌쇠는 곧 임금이 사는 궁궐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이미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잡혀왔기에 아주 소란스러웠습니다. 뭐냐, 너는 어쩐 일로 온 것이냐? 한 포졸이 궁궐 앞에 찾아온 돌쇠를 보고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찾던 돌쇠다. 임금님이 나를 찾는다고 하여 찾아왔으니 어서 마을 사람들을 풀어줘라.
어서 임금님께 이 사실을 알려라. 포졸은 옆에 있는 포졸에게 황급히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돌쇠가 찾아온 사실을 안 임금은 수많은 포졸들을 대동하고 돌쇠가 기다리는 궁궐 앞으로 왔습니다. 돌쇠가 무서운 사또는 임금 옆에 찰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임금님, 돌쇠입니다. 어서 마을 사람들을 풀어주시지요. 왜 저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을 잡아두시는 겁니까? 제가 왔으니 어여 풀어주십시오. 용감하군. 그래, 잘 왔다. 네가 네 발로 찾아왔으니 이제 마을 사람들은 필요가 없지. 여봐라, 저 사람들은 모두 풀어주어라. 그렇게 임금은 돌쇠가 자신 앞에 제발로 오니 마을 사람들을 모두 마을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자, 저자를 어서 묶어서 내 앞으로 끌고 오도록 해라. 임금이 말하니 포졸들이 돌쇠를 묶었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꽁꽁 묶여서 임금의 앞에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래, 영웅이 다 뭐란 말이냐. 이렇게 내 한마디 말이면 내 앞에 이렇게 묶여서 무릎을 꿇게 되는데 말이지. 하며 임금은 그런 돌쇠를 보며 비웃는 듯 말했습니다. 돌쇠야, 잘 듣거라. 이 나라의 영웅은 오직 나 하나다. 네까지 것이 감히 영웅으로 불리다니. 그것은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자, 오늘 너는 죽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말할 기회를 주겠다. 할 말 없느냐? 임금님, 임금님이 저희 힘을 경계하셔 저를 없애려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죄 없는 우리 부모와 마을 사람들까지 죽거나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들은 임금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임금님이라면 백성을 위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니 네가 그런 힘을 가지고도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다. 내가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이 나를 위해 있는 것이다. 이 녀석아, 이 바보 같은 녀석, 이제 알겠느냐? 그렇게 비웃어대는 임금을 본 돌쇠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당신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군요. 임금님은 만백성의 어버이라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백성들을 자신의 도구로 여기니 오늘 제가 당신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겠습니다. 하며 돌쇠는 임금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 하였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묶여 있으면서 그런 소리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리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가소롭구나 하며 임금이 또다시 비웃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돌쇠가 힘을 불끈 한번 주니 갑자기 돌쇠를 묶고 있는 밧줄들이 모두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찌 저런 밧줄이 썩은 밧줄이라도 되는 것인가? 임금이 놀라하며 주변을 둘러보고 외쳤습니다. 뭐 하느냐? 어서 녀석을 당장 없애라. 임금의 명령에 임금 주변에 있던 수십의 포졸들이 각기 창을 들고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그런 포졸들을 개의치 않고 임금에게 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저건, 이제 정신이 나간 것인가? 임금이 그리 말하는데 순간 수많은 포졸들이 창으로 돌쇠를 찌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쨍, 쨍, 돌쇠의 몸을 뚫을 듯 했던 창들이 모두 돌쇠의 몸에 닿자마자 휘어버리거나 튕겨져 나왔습니다. 으악, 괴물이다. 살다 이런 괴물은 처음 본다. 돌쇠를 공격하던 포졸들은 모두 놀라 모두들 뒷걸음질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또가 달려와 임금에게 외쳤습니다. 폐하, 돌쇠란 놈은 창과 화살이 뚫을 수 없는 신기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맞아도 화살이 다 튕겨져 나오는 괴물입니다. 봐도 정말 무서운 괴물입니다. 뭐라고? 아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게 말이 되느냐? 포졸들은 뭐 하느냐? 어서 돌쇠를 붙잡아라. 임금의 명령에 포졸들은 창을 집어던지고 돌쇠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명의 포졸들이 각기 돌쇠의 팔과 다리 목과 허리 등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돌쇠는 수십 명의 포졸들을 몸에 매단 채 보란듯이 임금에게 뚜벅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다들 잘 들으시오. 여기 포졸들은 아무런 죄가 없으니 내 건드리지 않을 것이오. 내가 오늘 할 일은 단 하나. 모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 못된 임금을 없앨 것이오. 그러니 더 이상 날 방해하지 마시오. 하지만 날 방해하는 사람들은 가만두지 않겠소. 내 말 알겠소? 그렇게 돌쇠는 어느새 임금의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돌쇠를 붙잡고 있던 포졸들은 모두 겁에 질려 돌쇠를 놓고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임금은 그제서야 손발을 벌벌 떨면서 돌쇠에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봐, 내가 너 잘못 봤다. 너가 진짜 영웅이구나. 내가 이 나라의 벼슬을 시켜주겠다. 원하는 것도 무엇이든 주겠다. 뭐든지 말해보거라 하였으나 돌쇠는 그런 임금의 말을 듣지 않고 그대로 임금을 번쩍 안아 들어 올렸습니다. 임금이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돌쇠의 손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임금의 포졸들은 그런 엄청난 모습을 그저 넋을 놓고 보고 있었습니다. 임금을 그대로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그 후 돌쇠는 임금의 자식 중 가장 현명한 사람을 골라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임금에게 백성들을 잘 부탁하오하며 조용히 저 멀리 떠났습니다. 돌쇠가 떠난 뒤 나라는 평화가 찾아왔고 백성들은 돌쇠를 항상 생각하며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모든 세상에 한 명의 영웅이 어디겠습니까? 또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영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는 자신만의 영웅, 즉 고마웠던 분들을 떠올리며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